네, 잘 쉬셨습니까? 네, 화장실 가시는 분들 화장실 갔다 오시고 계속해서 하니까 뭐 그게 1시간 제가 반 정도 했었나요?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쉬는 시간이 없어서 집중하기 좀 곤란하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어서 중간에 좀 쉬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뭐 편하게 하십시오. 중간에 딱 어차피 녹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편의대로 저도 좀 잠깐 쉬었다가 방송하면 다 에너지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종대 의원 있었죠. 그 사드 관련 대책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어떤 대정부 질의가 팩트TV를 통해서 있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듣고 제가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사회에 또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으니까요. 책을 읽기 전에 이키아스대의 역습이 시작됐다. 읽기 전에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녹음할 때마다 공부하시지 않나요? 황교안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김영덕 의원, 서대문구 독립문고원 옆을 지나 비탈길을 한참 올라가면 외진 곳에 겨우 탁자 하나, 책상 하나 놓을 수 있는 자그마한 사무실이요. 국회방송 라이브였던 지난 방송입니다. 1월 16일은 2011년 4월에 논산훈련소에서 뇌수막염으로 숨진 노우진 일병의 생일. 7월 5일 방송됐던 겁니다. 아들을 국가의 무정의로 잃어버린 어머니 공복진 여사는 바로 이곳에서 작은 생일 케이크에 불을 밝혔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항상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몰래 울던 어머니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 옆에는 2014년 4월에 전방산 사단의 의무대에서 자대 배치 37일 중 35일을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사망한 윤순주 일병의 어머니도 계십니다. 그 지옥같은 생활관에서 윤순주 일병이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 김찬욱 상병은 2014년 1월 8일 강원도에 한 기계화 사단 예하 여단에서 근무하던 중 제대를 섣달 휴가를 열흘 앞둔 상황에서 모골매 자살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면 휴가 간다고 가족과 통화하며 들떠있던 김상병이 자살했다는 군 당국의 설명을 가족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군 당국은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가족에게 수사 기록의 일부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 수사 기소기관이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니 군은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군의 입장에서 수사 기록조차 열람을 통제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아들들을 참으로 오랜 기간 필살로 형환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이 어머니들이 오늘 군의장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들을 군대 보낸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부모가 죽으면 살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군에서 6만 명이 사망했고 지금도 매년 100명의 장병이 부모의 가슴을 묻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 피해자 가족들이 뻔뻔한 군, 게으른 국회, 무능한 정부를 향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죽이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월급 15만 원에 24시간을 통제당하는 지금의 전 근대적 군대를 하루빨리 혁신하고 인간의 생명 가치가 존중되는 완전히 새로운 전문가 군대로 체질을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국방부 장관 나오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김종대 의원의 그 연설이었는데요. 참 이런 걸 하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를 열심히 키워서 이제 군대에 보냈을 때 안타까운 사건이 저번에도 있었죠. 윤일병 사건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여러 가지 하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결혼 안 했고 아이를 낳지는 않았지만 결혼 안 했으니까 아이가 없겠죠. 하여튼 간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요. 이제 바로 이 연설을 했던 이제 책 소개를 잠깐 좀 하자면요. 김종대 의원이 낸 책입니다. 2010 올해 냈던 책 중에 하나인데 한번 여러분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공중에 간 것이라기보다는 김종대 의원이 사건에 대해서 그 국방에 관한 안보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신력을 갖기보다는 아 이런 식의 일이 있구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안보 전쟁이라는 책인데요.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방금 윤일병 같은 사건, 이런 사건도 있겠지만 지금 한반도에 가장 논점이 되고 있는 게 사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드에 대해서도 이제 일견 소개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뭐 한반도 분단에 군사 강대국이 출연했는가, 사드와 북한 핵 공포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 책도 한번 정독을 할 수 있으면 정독을 하겠고요. 지금 쌓여있는 책이 많으니까. 여하튼간에 이런 거 한번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이제 타임이었고요. 책 추천해주는 타임이었고요. 여하튼간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비단 2030 세대뿐 아니라 2030세대에 걸친 2030 세대 문제를 우리가 좀 더 부각하고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지금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요. 하지만 이런 외적인 문제들, 바로 국방과도 관련된 문제라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케아 세대의 역습이 시작됐다라는 챕터인데요. 보겠습니다. 분벼도 웬만하면 양끝 우대석 쪽엔 안 갑니다. 언제부터인가 지하철 우대석 주변은 일촉즉발의 공간이 돼버렸다. 보이지 않는 기싸움은 정차 때마다 연출된다. 때론 언쟁을 넘어 몸싸움까지 펼쳐진다. 경로 우대가 땅에 떨어졌다고 한숨쉬는 고령 세대와 공짜로 타면서 양심도 없다는 청년 세대의 불만이 곧잘 부딪힌다. 승부는 볼 것도 없다. 대부분 앉는 이들은 정해졌고 젊은이는 불편한 자리를 피한다. 첨예한 공간은 지하철 우대석만이 아니다. 찾아보면 많은 곳에서 의견이 대립하는 갈등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 과거에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대결의 주역은 노인과 청년이다. 가운데 끼인 50대 중장년은 열의 9 노인을 지지한다. 유교문화가 건재한 동방 A지국의 숙명이다. 일부는 버르장머리 없는 젊은 것들과 다르다는 자기 합리화 차원에서 몰표를 던진다. 혹은 본인도 곧 노인의 길을 뒤따라갈 터이니 동병상련의 발로일 수도 있다. 어쨌든 청년은 외톨이 약자 신세다. 물론 편향적이며 공생을 포기하는 이기적인 청년도 있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고치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여러분 이해하고 우리는 또 이것을 그냥 배경음악 삼아서 책 읽읍시다. 이런 소리도 있고 저런 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신경 거슬린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얘도 읽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적과 비난은 당연하다. 그러나 싸잡아 청년 집단 전체를 매도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케아 세대가 생존카드로 선택한 연애, 결혼, 출산의 포기 전략에 대한 맹비난이 대표적이다. 젊은 애들이 힘들다는 소리도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다면 청년 그룹을 질타하는 기성세대의 인식은 적어도 젊은 세대들에겐 공감을 얻지 못한다. 행복을 보장하는 길에 가시밭도 모자라 바리게이트까지 쳐놓은 채 성공을 체결하는 기성제도와 기득권 세력의 자기 반성 없이 이를 넘지 못해 고민하고 아파하는 후속 세대를 폄하해선 곤란하다. 2012년 대선은 그 불꽃 튀기는 세대전쟁의 축소판과 다름없다. 노인, 여당, 보수의 기득권 세력에 맞선 청년, 야당, 진보의 대결 프레임이 그 어느 선거 때보다 치열하게 부딪혔다. 기초연금과 무임승차 이슈가 뜨겁게 달궈진 속사정을 보면 대선 공약의 현실성이나 미래지향적인 발전 가능성보다 현재 세대의 대결적인 갈등만이 부각됐을 뿐이다. 자, 여기까지만 밑줄 볼까요? 대결적인 갈등. 자, 내용 없는 선거였다는 호평이 따르는 이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세대론이 등장했고요. 역시 이건 그래서 그 전에 전제를 깔아놓았죠. 세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요. 가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요즘 들어 좀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예전까지만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13학번 이후 14학번, 15학번 이런 친구들을 이제 가끔가다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친구들 보면 그냥 이건 저의 제가 키우는 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일지도 모르겠는데 자신의 일에 좀 더 몰두합니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건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요. 약자로서 보고 내가 포용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가치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약자는 노력하지 않는 것, 배려할 필요가 없는 것,
이런 어떤 가치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 들어 좀 조심스럽게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서 포용해서 함께 동반 상승하는 입장이 아니라 버려야 되는 입장, 짓밟아야 되는 입장이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간혹가다 보여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는 질문을 서슴없이 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말문이 막히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세대들의 부각과 함께 같이 갈등되는 게 이제 노인들의 입장에서 보는 젊은 사람들의 입장. 서로 입장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절충할 수 있는 타협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대결이 치열해지죠. 노인은 젊은이들을 혐오하고 젊은이들은 노인을 혐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둘의 갈등이 부각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언론에서 편집으로 좀 더 부각되는 어떤 식의 기사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죠. 우리가 깔고 있는 것은 공존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함께 아우를 수 있고 포괄하고, 우리가 항상 약자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요. 약자는 배려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약자는 배려 대상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약자는요, 내가 약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언제나 그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아무리 권력이 강한 사람도요, 하무 10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피었으면 꽃은 지게 돼 있습니다. 지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약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살면서 장애를 얻어 약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만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있는 중에서 소수는 언제나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가령 저는 남자입니다. 여자들 10명 있는 데서 남자인 제가 혼자 가 있다면 저는 소수가 되는 겁니다. 소수라는 입장은 상대적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느냐의 입장인 거죠. 내가 힘을 가졌다 해서 내가 강자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다, 약자를 짓밟아도 된다 라는 논리는 정말 타당하지 않고, 그것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가치로서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특히 은퇴 예비군으로 불리는 50대의 여당 몰표는 청년 세대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배신감과 박탈감을 제대로 안겨줬다. 청년으로서 50대까지 잠재적인 대결 세력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부여받았다. 우군을 더 확보해도 힘든 마당에 자칫 전선 확대의 우려에 직면한 것이다. 이래저래 설당을 좁아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30, 특히 30대 연령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죠. 바로 이런 이유도 한 가지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책에서 읽고 있는 것은 2012년 대선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패자의 생존법 읽겠습니다. 이케아 세대는 우선 작은 반발을 결심했다. 지하철 우대석의 횡한 풍경처럼 노인 집단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들과는 말 섞을 의지조차 없다. 속내로는 뭔가 부글부글 끓지만 부딪혀봐야 얻을 게 없으니 묵비권 행사처럼 무표정, 묵묵부담으로 일관한다. 재원 문제 탓에 한 이슈로 부각된 기초연금도 인터넷에선 분노를 내뱉지만 현실 공간에선 그래서 어쩌라고 란 입장이다. 포기다. 참여하고 주장한들 먹혀들지 않는다는 선행학습의 교훈일 뿐이다. 자, 이런 수사학적 표현을 썼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책 소개를 좀 여러 개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해봤자 먹혀들지 않는다. 이게 대표적인 무용 명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 책이 있습니다.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엘버트 허시먼이죠. 엘버트 허시먼이 쓴 책인데요. 여기는 세 가지 명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역효과 명제입니다. 역효과 명제는 네가 아무리 복지를 주장해봤자 복지는 더 후퇴된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순간, 말하고 그것을 따르는 순간 그것은 더 후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방금 말했던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무용 문제고요. 세 번째가 무슨 말만 하면 종북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유형 명제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명제를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다룬 게 바로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책인데요. 언제는 반동의 수사학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여하튼간에 지금 하고 있는 바로 명제가 그거죠. 이래서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아무 소용없다. 내가 말해봤자 소용없다. 저는 그런 식으로 다가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가가는 건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다가가는 것은 가치 해결의 문제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의 대상의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죠. 어떻게 말을 건넬 것인가? 내 주장을 먼저 하기 전에 상대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주고 내가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다른 방법으로 나의 가치를 말할 것인가. 이것은 끊임없이 저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거죠. 5, 60대, 그러니까 5060 세대는 저는 5060 세대를 절대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바로 이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했거든요. 저 앞부분에서도 그 대해서 앞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들은 본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학습은 이제 386 세대라 불리는 이 세대들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그 전 세대는요, 얼만큼 이 사회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될 것인가 라는, 이 사람이 대선에 나갔을 때 이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걸 중심으로 이제 본능, 살아온 가정에 대해서 축적된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논리로서 이들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감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좀 더 나은 사회, 저는 나은 사회를 만들다니까 꼭 진보니 보수니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은 사회, 보수는 뭡니까? 헌법적 가치 질서 안에서 우리의 기존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게 보수고, 진보는 이것을 좀 더 뛰어넘을 수 있으면서 복지를 생각하는 게 저는 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기준은. 여하튼 간에 다 어쨌거나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살고 싶은 거는 인류 전체의 공통적인 가치지향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체험에 의해 공유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수사학을 공부해보고 또 연구해보고 가치를 깨달아보는 것이 바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라는 거냐, 말하지 않겠다 라는 이런 식의 태도는 조금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장수국가 노인 사회를 살아가는 판에 메인스트림이 아닌 주변 인생은 소수파로 남는 게 좋다는 경험 법칙이다. 대의 명분은 잊은 지 오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본인의 일에만 집중할 뿐이다. 노인 세대 등 기득권 세력은 승기를 잡았다. 하루까지 범 무서운 줄 모르냐고 오냐오냐 했던 후속 세대의 오만 불손을 선고로 단번에 심판했다. 다수결의 딜레마니 민주주의의 역설이니 하며 억울해해도 어쩔 수 없다. 제도 자체가 위법이 아닌 까닭이다. 어쨌든 기득권 세력은 정권을 장악했고 자원 배분의 우선권을 받아냈다. 승자는 안도하고 패자는 물러날 뿐이다. 당분간 청년 세대는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없는 투명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전 세대가 기획해놓은 제도 시스템의 우선 아래서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이는 지극히 소심하고 소극적인 반발일 뿐이다. 선거라는 이벤트가 세대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이다 보니 꽤 긴박하고 중차대한 대결 구도인과 동시에 이에 반발하는 청년 세대의 저항 패턴도 감정적이고 치기 어린 울분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심각하다. 수면 밑에선 훨씬 강력하고 파워풀한 청년 복수가 신압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윗세대와 이어달리기를 거부하다. 빙산 아래의 거대한 청년 복수는 이미 시작됐다. 이들이 기존 사회에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화염병을 들거나 핥히고 때려야 상처를 주는 건 아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복수도 아니야만 못하다. 훨씬 거대하고 강력한 복수는 탈무드에 나오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 잘 사는 것이다. 이들은 기존 사회의 요구와 인간의 본능, 국가의 경제 성장에 맞춘 제도적 라이프 스타일 대신 철저히 그들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춘 생존 기술을 만들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를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탄생한 생존법은 결과적으로 과거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기성세대가 짜맞춘 노인수혜적인 부양구조와 충돌하게 되며 그 후폭풍을 느리지만 충격적인 복수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 구체적인 행동은 선배 세대가 건네줄 바통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한다. 선배 세대들이 잘 달려온 이어달리기 시합에서 아예 경기를 포기하고 다들 장애로 흩어지는 것이다. 경쟁을 포기해버렸다는 이 말이죠. 어차피 바통을 넘겨받아 달려본들 고학력, 저임금의 불협화음을 벗어날 수 없는 데다 나날이 경제적 압박이 거세질 것이 뻔하니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게 낫다는 심정이다. 기성세대가 누린 행복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이탈한 이상 달려본들 고린 지점에 누릴 영광은 없다. 힘들게 뛰어도 다음 바통을 받을 세대도 없고 도착한 후에도 목을 축일 음료수도 허기를 채울 음식도 남는 게 없다. 사회 대비와 함께 시작되는 취업, 연애, 결혼, 출산, 양육의 가족 구성을 거부하고 포기하는 게 현명하다. 혼자도 힘든 판에 먹여 살릴 부양 의미는 애초부터 지지 않는 게 속편해서다. 그까지 짝을 찾는 본능 따위야 눈앞에 호구지책에 얼마든 버리겠다는 비장함마저 느껴진다. 한 사례를 보자. 이 책에서 말하는 이케아 세대 남성의 인터뷰다. 이들 세대가 공유하는 속내다. 마음에 맞는 짝이 생기면 결혼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선 글쎄요. 크게 노력은 안 해요.
하나 안 하나 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간단하고 속 편하게 사는 게 좋죠. 아이요? 지금 제 처지에? 혼자도 겨우 사는데 이 힘든 세상에 애 낳아봐야 저나 그 친구나 스트레스만 받지 않겠어요? 35세 양현수 씨의 말이랍니다. 그는 나의 제자다. 저자의 제자라는 거죠. 20대 후반 졸업했지만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얼굴을 본다. 참 건강하고 멋진 친구다. 그런데 아직 혼자다. 몇 번 연애한 것 같은데 실패한 듯하다. 짝 찾기를 멈춘 것 같진 않은데 그리 적극적이진 않다. 겉과 속은 멀쩡하다. 중견기업 과장으로 회사에도 잘 나가는 듯 보인다. 큰돈은 아니지만 월급만으로 독립생활 중이다. 부모에게 용돈도 보낸다. 적지만 저축 투자까지 빠뜨리지 않는다. 특이한 건 싱글 예찬이다. 도통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지나친 싱글 예찬을 펼친다. 연애야 해도 힘들게 맞춰서 사는 것보다 편한 혼자가 낫다는 얘기다. 다만 진심은 아니었다. 술자리가 깊어가자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원망이 안주거리다. 부모님을 포함한 안 한다는 외부 시선이 아니라 못한다는 신세한탄이 정확한 결혼 포기의 진실인 셈이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 압박에 무게였다. 하물며 출산은 불문가지다. 자녀 부양에 뒤따르는 살인적인 경제적 부담이 한국 청년에서 결혼과 출산을 빼앗아 버렸다는 게 그들 세계가 공유하는 인식이다. 양현수는 돋보이진 않아도 모자랄 것도 없는 친구다. 무난하고 평범한 한국의 표준 청년이다. 이런 그가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는 과거의 고정관념과 기성 모델을 거부하고 있다. 부모와 선배가 살아온 인간 1인분의 표준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비껴선 채 새로운 길을 모색 중이다. 그만이 아니다. 양현수처럼 기성세대가 걸어온 연애, 결혼, 출산의 전통적 경로에서 벗어나려는 또 다른 양현수는 지금 우리 곁에 수두룩하다. 그렇죠. 바로 이들을 이케아 세대라고 저자는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 하지만 결혼은 할 수 없는 사이다. 이것이 과연 개인적인 문제인가? 사회적인 문제인가? 개인적인 사례를 일반 보편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사람이 많다라고 느낀다면 분명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는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케아 세대의 합리적 선택이 가져올 비극. 자, 비극이란 말을 했죠. 이 부분은 앞부분 어떤 부분과 연관됩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위협이다. 그래서 습격이다라고 했죠. 바로 이런 표현과도 연관되는 맥락으로 읽을 수가 있겠죠.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저자는 어떠한 것을 지속 가능성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노인과 청년의 비율을 봤을 때 분모가 큰 겁니까? 분자가 커야 됩니까? 분자가 가분수가 되지 않는 게 안정적인 사회였죠. 가분수가 돼버리면 이미 그 사회는 지속 가능성을 포기한 사회, 불안정한 사회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이야기의 맥락으로서 읽으면 좋을 파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케아 세대를 바라보는 부모 선배 집단의 시선은 차갑고 싸늘하다. 힘들고 어렵다고 종족 번식의 본능조차 거스른 인무관계에 혀끝을 찬다.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너의 핏줄 하나는 까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늘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도 늘 거의 귀에 피가 나도록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는 입장과 기존 세대들이 보는 입장과 지금의 2030 세대들, 일명 이케아 세대라 부르는 입장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면요. 못난 놈 한마디에 많은 걸 담아내려다 본다. 부모의 천적은 억장이 무너진다. 달래고 으르다 지쳐 물러나기 일수다. 결혼이 늦어질수록 주변의 눈치까지 보이고 부모로서의 자격이 부족함을 되뇌며 옹성그려진다. 또 옹성그려진다는 표현 썼네요. 작아진다는 거죠. 남 부끄러워진다는 거죠. 남 우세스럽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적합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못난 부모로 인식되는 것이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속담 하나에 자의하며 하루하루 주름만 깊어진다. 그렇다고 바뀔 이케아 세대는 아니다. 정확하게는 바뀌기 어렵다. 입장선이라 할 거라면 일찌감치 돌아서도 돌아섰다. 35세를 넘어갈수록 더더욱 그렇다. 하지 않는 자발적인 포기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강제적인 압박이 원인인 까닭이다. 결혼하고 출산하기 좋은 획기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이케아 세대가 고민 끝에 선택한 그들만의 생존 카드는 논리적으로 충분히 합당하다. 단순히 짝이 없어서가 아닌 짝을 맺기 힘들게 하는 수면 밑의 각종 부담은 그만큼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하라, 출산하라는 외부의 잔소리는 읽는 사람들의 철없는 채근이나 다름이 없다. 이케아 세대의 표준적인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일탈 포기와 그들의 선택한 자발적인 독신 카드의 생존 모델은 자체적으로 옳다. 다만 그 후 폭풍은 놀랍도록 무섭고 강력하다. 이들의 독신 모델은 시대의 논리에서 배척된 망가진 하류 인생의 선택이 아니다. 무능한 표류 인생의 모습은 더욱 아니다. 곰곰이 뜯어보면 만원, 비용과 동반되는 독신 인생과 결혼 이후 무자녀의 커플은 꽤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사회적 대세가 됐으며 그들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에 가깝다. 좌절과 포기라는 단어만 동원해 이들을 혹평하는 기성세대의 가치관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사회적으로 이케아 세대가 선택한 카드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갖는다. 결혼과 출산 포기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 국가, 경제 영역의 태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개인으로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인 오히려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비용만 더 발생하는 악순환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가치 충돌의 문제로 번진다. 즉, 이케아 세대 개인으로서는 인생 득실을 따진 비용 편익의 분석 결과가 결혼, 출산의 지체, 포기라는 카드로 연결됐지만 이는 길게 보면 사회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부작용을 낳는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겠으나 사회 전체적인 구조 시스템에 봤을 때는 굉장히 중차대한 부작용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이케아 세대 너희들의 세대는 인정한다. 너희들의 가치, 너희들의 지금 갖고 있는 고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 사회에서 기존 세대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든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 사회에서 접어드는 이 사회에서 과연 너희들의 가치를 용인할 수가 있는가? 지속 가능성의 입장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깔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케아 세대가 선택한 그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은 반발도 저항도 아닌 복수에 가깝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피해와 박탈, 양보를 강요당하는 시스템에 맞선 집단적인 청년 역습이다. 기획된 불안정을 후세대에 강요하는 교묘한 착취 논리 속에서 가진 것 없는 청춘 세대가 버티고 살아내자면 맺지 않고 낫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끝은 지속 가능성이 사라진 사회의 연쇄적인 붕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힘들다, 소리조차 내지 않는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3포세대, 지금 M포세대까지 불리죠. 3포세대는 이런 점에서 청춘 복수의 또 다른 상징이다. 물론 이케아 세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빈곤, 무능의 대명사로 포장돼 불필요한 잉여 집단의 부정적 이미지가 짙다는 점이 저소득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고문화 지향성의 자발적인 인생 모드를 갖춘 이케아 세대와는 구분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차이점을 드네요. 단순히 2030이라 해서 우리는 다 지금 우리 M4세대, 3포세대까지 다 포함해서 이케아 세대라고 말한 줄 알았는데 이케아 세대 다음에 지금 3포세대라고 불리고 지금 이제 M4세대까지라고 지칭된다 하면서 이제 층을 좀 나눈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기성세대가 투명인간처럼 대접받는 건 다르지 않다. 많이 배웠고 세련된 문화를 알며 삶을 즐기고 싶은 건 같지만 기성세대 사회 구조의 틀로 보면 값싸고 버리기 좋은 조건인 건 매한 가지다. 청년 보수가 매섭고 놀라운 것은 그것이 선전포고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기성세대를 향한 그들의 저항은 소리 없이 무섭게 확대되고 있다. 대놓고 주장하고 요구하면 그나마 그들의 목소리가 반향을 불러올 여지가 있지만 이들은 철저히 입을 앙다문 묵은 모드다. 기성세대로서 인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알아도 시시콜콜한 불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죠. 네가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이제 녹화 파일을 올리고 이런 수작업을 하는 이유가 이것도 하나의 어떤 보면 복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해진 어떤 기업이나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강의가 아니죠. 방송을 통해서 누군가 소통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다른 대안, 나의 장래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 같이 진로를 탐색해보는 것, 그리고 말을 하는 것들, 말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습하고 고심해보는 것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무엇인가 분석해보고 해석해보는 일련의 작업들이 저는 다 노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갖고 있는 노동의 가치와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소통하는 노동, 그러면서 공감하는 노동,
이것들이 지금의 우리가 또 추구하는 어떠한 식의 새로운 가치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간에요. 청년 복수의 부작용은 가시적인 위험 수위에 입박했어야 비로소 사회 전체가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작은 문제로 치부하며 덮고 대충 수습하며 무시하는 동안 수변 아래에서 급속도로 진행된 청년 복수가 회복 불능의 상황까지 내몰고 나면 때는 너무 늦다. 골마 터진 후 다독이고 당근을 줘봐야 무의미하다.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는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마저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선 현미경과 함께 망원경까지 필요한 근원적인 배경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또 한 챕터를 넘겼습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까지 읽었던 챕터 기억나시나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챕터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끌고 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잠깐 이제 브레이크 타임으로 앞부분을 읽었던 걸 잠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케아 세대의 탄생이라 해서 30대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뤘죠. 그러면서 뭡니까? 취업 준비를 했고 취업을 했고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취업한 사람의 이야기 사례를 들었었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세계를 품었지만 현실에서는 안주할 수밖에 없는 것. 등골 브랜드, 부모님의 등골 브랜드 찬스를 이용해서 어학연수도 다녔지만 결국 회사에서는 단 한 번도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30대 삶에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적 단란으로 개인적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행복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타기의 불가능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죠? 청주들이 지금 처한 상황, 평생 직장이 사라진 후 비정규직으로 입성해야 되는 그들의 문제점을 통한 것과 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 구조의 안정적인 지속성, 이것이 해체되고 있다, 부족해지고 있다 라는 것을 다뤘었고요. 그럼 결혼 가능하신가요? 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입니까? 단순히 지금 호구지책을 면한 것도 어려운데 결혼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다. 또 어렵게 결혼을 했다게도 출산까지는 어렵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런 불안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기성세대에서의 대리라는 것은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는 이런 입장이지만 지금의 대리의 입장에서는 출산에 어려움이 있다.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코너로 대리님 아이는 낳으실 건가요? 라는 챕터를 또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케아 세대의 역습이 시작됐다 하면서 이 역습이라는 것 자체에 무게를 둠으로써 굉장히 사회 안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세력이다. 또한 이들과 더불어 이들을 왜 위험할 수밖에 없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청년의 복수는 차라리 말로써 발언을 함으로써 하면은 상호 작용과 반작용이 돼서 어떻게든 영향력에 대해서 공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들은 발언을 하지 않고 소리소문 없이 그들만의 복수,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서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지금의 이케아 세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제 잠깐 여기 나왔었지만 M4 세대와는 다르다. 3포 세대와는 다르다라는 뉘앙스를 깔았어요. 그러면 지금의 3포 세대 입장에서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또 다른 문제, 고심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줄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공존 전략.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존 전략이요. 네. 잠깐 또 브레이크 타임 가졌다가요. 오늘은 이제 경제는 숫자로 말한다의 첫 챕터인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까지 해서 읽어보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